으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빠짐없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대한 국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들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그 복지국 소관 업무 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장사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빠른 시간 안에 종합장사 시설이 최종 선정되었고 선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문제점 그리고 갈등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장사 시설과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저한테 주신 제보도 있고 또 건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과 시민들이 준 의견을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 시설이 최종 선정이 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유치지역의 31명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31명 중에 20명이 동의해서 장사시설 후보지 결정의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은산 1, 2 주민동의의 기준 요건에 대한 불신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민관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은산 1, 2와 1, 2의 범위를 확대해서 다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봉화정시 집송촌인 은산 1, 2 주민 간의 민민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은산 1, 2와 1, 2는 행정구역을 구분할 수 있기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종합장사 시설로 인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풀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장사시설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유치지역 말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유치지역이 선정된 후에 알게 되어서 이제 피해를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 피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막마을의 전원주택단지 이제 다 재산을 청산하고 전원주택을 즐기러 오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동막마을하고 은산 3리 전원주택단지 주민분들께서 이런 우려를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재산상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가의 하락 부분이나 교통의 정체, 그리고 마을 이미지 하락을 통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평택시의회 정책연구 용역에서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연구에서 제가 출처를 가져온 건데 주민 갈등의 주요 유형을 보면 지금 우리 이 시의 은산리가 갖고 있는 주민 갈등과 거의 100% 일치하거든요. 갈등의 유형으로는 이제 심리적 저항 및 거부감이 있습니다. 죽음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심리적 거부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연결이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 환경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소음 악취 등이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주민들 사이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정보 부족 및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의 운영 방식이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와 불신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발생한 것과 거의 100%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시는 갈등 관리 및 완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된 후에
이제 뭐 빠르게 절차상 진행이 된 후에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주민들이 이런 갈등과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저희가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하고요. 최종 유치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지금부터 저희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뭔지 그거를 좀 들어보고 그거를 저희 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다른 과까지 협의를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지가 하락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이 그런 걸 겪지 않도록 저희가 문화복합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최대한 마을 쪽으로 해서 도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선정이 된 후에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 지금 이 자리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은산 1, 2와 1의 행정경계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일고 있는데, 이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주민동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관습적인 행정구역의 경계이냐, 주민등록법상 경계가 우선이냐의 문제인데, 판례를 보면 1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2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판결의 요지를 보면 법원의 판단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므로 관습적 경계와 다르더라도 법정 경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 경계는 우리 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할 때 행정 단위로 해서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속한 행정리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법이나 조례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 사례를 좀 참고를 한 상황이 있고요. 타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지역으로서 행정리 단위로만 공모가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는 그 부분들을 조금은 조건을 강화시키고자 저희가 이제 유치지역으로부터 또 반경 500m 경계에 있는 다른 행정리 동의라면 동의를 받게끔 그렇게 해서 조금 조건을 좀 강화한 상황입니다. 네, 유치 지역이 은산 1, 2면 은산 1, 2잖아요. 그러면 그 은산 1, 2의 주민등록상 경계는 지금 우리 조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그 신청 자격에 부합하게 되는 거고,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근거에서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건립 후보지 공고에 보면 4번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건립 후보지 신청 행정통리 마을의 세대별 60% 이상 동의를 얻은 마을의 유치위원회 대표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에 거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세대별 60% 이상의 동의는 그거에 대한 동의자는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차 공고를 한 후에 서류가 좀 미비해서 재모집을 했는데 재모집 공고 시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변동사항은 없었나요?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몇 세대가 있었던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동의를 받을 때 세대가 늘어나면 또 더 많은 세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은 크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 1차 모집을 했을 때 주민 동의를 얻었잖아요. 그 동의를 얻고 난 후에 마을의 총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재모집 공고를 했을 때 1차 동의받은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관계와 부합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거는 한번 확인해 예.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주민등록법 위반의 사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허위 전입 신고나 명의 변경
명의 도용 같은 그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가 있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지만 그런 게 나타났을 때, 그런 게 발견됐을 때 어떤 게 우선시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법 위반 중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위반 사례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전입 신고를 한다든지 명의 도용과 같은 건은 주민 동의의 무효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부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표상에 있는 세대주 동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그 읍면동에서 이제 유치하고자 하는 읍면동에서 그 세대 주민등록표에 있는 건지 부분을 저희가 또 다 확인을 받아서 읍면동장님이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민등록 그리고 저희가 또 그 명단을 받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또 조회를 해봐서 저희가 이제 60%가 넘었다고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분 중에 허위 전입 신고라든지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가 있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우측의 주민등록상 거주 관할 구역이 이제 우리 통리반 설치 조례의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은산 1, 2와 1, 2에 대한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은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공모 관련 홍보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홍보 실적을 좀 추진하셨는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7회 개최를 했고 인원은 400명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설명회 중에 7개 읍면동을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저희가 모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설명회를 추진을 하고자 한다라고 필요하신 읍면동에서는 저희한테 신청하시라고 해서 신청한 읍면동에 이제 나가서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곳만 찾아가서 주민 설명회를 하신 거죠. 아무래도 저희 입장 그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 부분이 읍면동에서 다 신청을 해주시면 좋긴 했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찾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저희가 설명회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주셨고 저희는 모든 그 회의나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드리도록 했고 벤치마킹도 갖고 그런 부분들 좀 했습니다. 언론과의 간담회도 했고요. 근데 실제로 그 시민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사시설이 어떤 거다라는 이렇게 뭔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읍면동에 어떤 공고를 내리고 거기에서 신청한 곳만 찾아가는 설명회를 했다면 이건 선택적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런 공론화 과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주민단체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 20명과 함께 다녀오셨는데 그 참석 범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와 같이 벤치마킹 이런 기회가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참여해 주신 분들이 좀 20여 명으로 이제 된 상황입니다. 참석자가 주로 관심지역 오성, 서탄, 진위 분들이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다시 시간을 돌리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주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좀 홍보 부분을 좀 더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주민 설명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벤치마킹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산상이 또 잡혀있지 못해서 저희 사무관리비로 이제 또 가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의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얻어야 될 정보 제공의 혜택보다 예산의 문제는 너무나 아주 작은 일이래요. 지금 만약에 저 같으면 벤치마킹을 2, 3회 나눠서 하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 부서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유치에 관심 있는 지역의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한번 벤치마킹을 갈 거고 나머지는 나머지 읍면동의 분들을 모시고 전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장사시설은 이렇고 이런 혜택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다 알려줬으면 지금과 같은 갈등이 그래도 조금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 친화적 장사시설 토론회를 한 번 개최를 하셨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선정 기준하고 방법은 어떻게 됐나요? 언론사에서 이제 토론회를 주관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그 관련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언론에서 이제 관련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토론회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번밖에 실시를 못했다면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유튜브나 다른 방송을 송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뭐 녹화돼서 영상도 남기고 시청하고 싶은 분들은 이 장사 시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석한 50명, 이 토론회에 대한 보도 자료 정도 배포하는 수준이면 굉장히 홍보하는데 좀 미진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뭐 리플렛 배포하고 하는 것들도 읍면동의 뭐 통리장 협의회나 행사나 회의 때 배포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홍보나 이런 수단들이 관변단체나 그 행정복지센터 위주로만 진행이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홍보적인 방법이 굉장히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뭐 공감대를 얻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하고 홍보 부족에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정리를 하자면 홍보의 범위 및 채널의 한계, 온라인 및 디지털 홍보가 좀 부족했다. 홍보가 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일부 언론 보도, 시 홈페이지만 집중되고 있고 최근에 주요 정보 전달 수단인 유튜브나 뭐 SNS, 지역 커뮤니티, 모바일 등 다채널 양방향 홍보의 활용이 좀 부족해서 젊은 층 및 비대면과의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했다. 두 번째는 주민 접근성이 부족했다. 설명회를 선택적으로 원하는 곳에 7회를 실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 주민은 정보 접근성이 제한 또는 저하됐고 좀 형식적인 홍보에 좀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보 내용의 전달력이 좀 부족했다. 홍보물을 읍면동의 행사나 회의에만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에게 정보를 좀 전달하는데 무리수가 좀 있었다. 네 번째는 홍보 실적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데 관변단체 중심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이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인지하고 어떤 수용성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는 갈등 예방 및 소통이 부족했다.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서 시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검증 및 평가의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시민들이 종합장사 시설에 대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우리 평택시 의회에서 정책연구 용역한 결과인데 표본이 553명이에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골고루 참여를 했고 신뢰도가 좀 있는 설문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의 필요성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죠. 87%이고 건립에 대한 찬반도 찬성이 87%입니다. 그리고 종합장사시설 입지 선정 시에 고려할 점은 자연 친화성이 43%, 그리고 주민 민원이 29%. 그러니까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입지 선정 시에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45%,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4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시민들도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이고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굳이 장사시설은 아니어도 어떤 갈등이 있을 만한 시설에 대해서 갈등 관리한 사례를 보면 이제 의정부시가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자일동으로 부지가 선정되었으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2022년 7월에 예비군 훈련장 이전 대상지를 전면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 후에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대상지를 다시 분석했고 2024년도 9월에는 의정부 시장이 시민공론장을 제안하게 됩니다. 시민공론장을 제안하면서 준비회의를 4번을 했고 운영회의를 9번, 그리고 후보지에 대한 무제한 주민설명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1번 했죠. 그리고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에 시민공론장 시민참여단을 확정해서 12월에 시민토론회 2회를 개최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 후에 투표를 실시를 해서 그 정책 결과를 반영해서 갈등을 관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마찬가지 의정부입니다. 이게 둘 다 2024년 가장 최근에 갈등을 관리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참고를 할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의정부시가 자원회수 시설 현대화 사업,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이전 증설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 갈등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6년간 사업이 지연됐었는데 공론화를 통한 해결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주민과의 시장 간담회,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통했고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8개월 동안 선행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론장을 사전에 준비해서 협의해서 시민공론장을 운영했습니다. 시민참여단 60명, 자문단 및 검증단, 환경단체 등 총 100명이 참여했고 모든 자료를 공개했고 참관, 영상 모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의 원칙이 시는 이런 공론화 과정에 지원을 하되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공론장의 결과를 이제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채택해서 이제 갈등을 관리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개선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육교를 설치하는 주민하고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육교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간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광명시는 2021년부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총 6회에 걸친 시민합의회의 등 공론장을 통해서 2022년 4월 횡단 지하보도 설치를 추진했고 지하보도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민관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구간 차량 통행속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합의서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갈등 관리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은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채택을 해서 조정, 중재, 공공 협의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어떤 분쟁에 대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토론위원회 제도를 이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 과정과 공청회를 실시해서 의견 수렴하고 평가해서 결과를 반영하고 이제 신뢰를 형성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계획 확행 절차와 이익 형량 원칙에 의해서 주민공청회 및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확정하고, 그리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균형 및 조화를 이루도록 균형적인 고려를 통해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를 해서 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된 거는 이제 법적인 소송을 가기 전에 공동체에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좀 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갈등 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공갈등 조정협의회를 통해 갈등관리 전문가와 함께 갈등을 관리하고 완화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 공론장을 개최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 후에도 공론화나 토론회는 전무한 상태이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후보지가 최종 선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평택시 권역별로 종합장사 시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시민 공론장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다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치 지역, 주변 지역, 그 외의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민 갈등을 완화해야 합니다.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민민 갈등 완화를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대위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주요한 갈등 사례가 저한테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장사 시설이 있는 곳도 벤치마킹 가보고 갈등 관리한 사례를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하면서 이제 갈등을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만이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었던 방식에서 공모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지만 공론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3가지 제안 꼭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령화 관련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잠깐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평택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1월 9일에 제정 및 시행이 됐습니다. 제7조 계획 수립에서는 시장은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8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에서는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도별 시행 계획과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 2017년 후에 아직까지도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사업이 2019년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제 WHO 고령 친화도시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했었는데 이게 2020년 12월에 계약 해지가 되면서 이제 행정심판까지 가고 법정으로 이제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승소를 했지만 또 그 업체에서 또 다시 항소를 하고 그 항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고령 친화 도시가 중단이 됨으로써 용역도 중단이 됐고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이 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항소심이 끝나는 대로 해서 어쨌든 고령화 친화 도시 대에서는 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19년 이후에 용역이 중단되고 2025년까지 이 영구 용역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소송의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이 영구 용역을 지속하는 것에 있어서 소송의 결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전에 계셨던 분들이나 해서 이 소송이 이제 이렇게까지 장기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소송 자체가 이제 장기화가 되고 저희도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용역이 이미 이 계약이 또 잘못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거는 따로 놓고 또 사업을 추진을 좀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챙겨봐서 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조속히 영구 용역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어떤 인구 정책과 관련돼서는 저희 청년 정책과의 업무와 또 복지 정책과의 업무 여러 가지가 좀 같이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와 협업해서 이 고령 친화 도시 조성 추진 전략 영구 용역을 시행하게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고 협업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용역의 시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24년과 2025년도의 사업량이나 집행률이 굉장히 달라요.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15%였고 집행 잔액이 이제 85%였는데 2025년도는 지금 예산을 훨씬 상회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와 2025년도에 예산을 훨씬 상회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24년도에는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가 기준이 생후 12개월 이내에 둘째 아이 이상 출생 가정 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한 모든 가정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바람에 이 신청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게 집행되었고요. 이거를 검토해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는 기준을 많이 확대해서 12개월 이내에서 12세 이하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 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모든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신청 또한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신청을 한 대상자는 가형부터 라형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산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이제 기준하고 근데 방식을 바꾸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025년도 4월 말 기준으로 집행이 6,176만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2025년도에는 대략 얼마 정도 집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6천만 그러니까 1억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예산의 한도를 좀 설정해서 추진할 좀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추계가 잘못됐죠, 어차피.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 부분인데 추경의 편성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죠? 네, 그렇겠습니다. 예산의 한도가 필요하면 예산의 한도를 좀 설정하시고 예산 소진이 돼서 사업이 조기 종료될 때는 관련된 안내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도 이후에는 비용 추계를 좀 정확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에 본 예산에 6억 3,700여만 원이 본 예산에 세워졌고 집행액이 1억 8,279만 원, 45%, 50%를 못되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24년도부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 대해서 호봉제 경기도 사업으로 호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봉제를 시행하면서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국비 지원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국비 지원 그 운영비에서 호봉제 부분까지도 이제 집행을 하고 부족분만 이 지원시설 인건비에서 나가도록 하면서 좀 예산이 과다 잔액이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여성보육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본 예산에 6억 3천만 원을 요구하셨고 1회 추경에서는 약 3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11월 추경에서는 2억 3천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예. 본 예산 대비해서 약 36%를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이제 아직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업 추진 전에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예산 수요를 조금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분기별 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예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북부노인복지관이 이제 이전해서 신축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북부노인관의 북부노인복지관의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 복지관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북부 노인 복지관하고 복지타운 안에 이제 북부 노인 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공간이 좁아서 노인 복지관을 새로 신축을 하고 그 공간을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북부 장애인 복지관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부터 시작해서 사회 서비스 활동 사업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임대로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또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 남부라
동부랑 서부랑 북부를 봤었을 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은 게 이제 기간이나 제공 기간들이 적은 때가 아무래도 북부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도 지금 워낙 좁아서 숫자가 좀 적은 상황이라 그 정원을 또 좀 늘려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북부 다른 기관을 들어오는 것보다는 장애인 복지관을 좀 활용을 해서 진정한 좀 북부 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때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복합적으로 쓰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 복지관을 이제 집중해서 어떤 수요에 대해서 좀 충족을 시켜주시고 혹시 지금 있는 시설 외에 신규로 어떤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있으신가요? 계획되어 있는 게? 저희가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그리고 운동치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부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그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북부 장애인 복지관에서 좀 맡아서 해주면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치료교육실이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필요한 시설인 것 같고, 그 체험홈이나 지원주택 같은 부분은 그 복지관 안에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북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은 체험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자립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체험홈을 북부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요, 남부 쪽에 남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자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좀 저희가 그 지역을 좀 폭넓게 해서 지금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곳을 좀 했고요. 저희가 북부 쪽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도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북부 쪽으로 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립시설들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